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제재 조치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러시아 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 무역, 외국 직접 투자, 과학기술 협력 및 국가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및 금융 분야와 같은 주요 부문들은 자원 공급과 국제시장으로부터 차단되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아시아 및 세계 다른 국가로부터 다양한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러시아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두 나라는 에너지, 광물 자원 및 운송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중동, 아프리카 및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시장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서방과 미국의 경제 공격으로 러시아는 파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믿었던 중국마저 배선했기에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리 끝에 러시아는 과감한 해결책을 생각했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러시아 땅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이 러시아 땅을 구입하길 원한다고 제안할 정도인데요. 빠른 거래를 위해 러시아 재무장관까지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하죠. 러시아 주식시장에 명복을 빈다. 뚜껑을 열고 탄산수를 벌컥 들이켜 러시아인은 방송 중 러시아 시장이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방송을 중단시켰는데요. 탄산수를 마신 러시아인은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부트마노프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매체 RBC 뉴스 생방송에서 갑자기 탄산수를 마시는 행동을 보이며 러시아 경제의 사망을 선언했는데요. 황급히 방송은 중단되었지만 영상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서유럽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애플과 구글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우크라이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사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러시아에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선언. 애플 지도상에서 현지 교통 상황과 실시간 사건을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자 러시아 시내는 아비규환이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애플페이가 막히면서 실물 통화일 루블화를 찾는 이들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루블화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더군다나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마비되면서 모스크바 지하철역에 러시아 시민들이 몰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갖춰지지 않은 러시아는 애플 시스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제재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구글은 구글 뉴스에서 러시아 관영 언론 및 러시아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 매체들을 리스트에서 삭제. 들이 전하는 가짜 정보를 차단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유튜브도 친러 성향 매체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을 막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견제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경제 제재 때문에 손발이 완전 무기게 되었죠. 증권 투자 업계에 따르면 영국 증시의 주식예탁 증서 DR로 된 러시아 기업 주가가 크게 폭락하며 종이값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재벌 기업 가스프롬은 올해 고점 대비 93.76%가 떨어져 시중 거래 가격 58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순식간에 고평가받던 주식이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9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 파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급락을 겪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러시아 주식의 움직임에 MSCI도 러시아를 신흥국 EM 지수에서 제외하며 손절에 나섰죠. 결국 파산하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 SBR, 유럽 지부가 유럽중앙은행, ECB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뱅크런 현상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파탄을 맞이하자 예금을 둔 고객들이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VIP 고객들이 예금을 다 찾아가 은행은 남은 돈이 없는 상황. 결국 돌려줄 예금이 없기에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믿는 곳은 중국이었는데요. 중러 밀월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에 맞서 이들 국가는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가 있더라도 중국 결제망을 이용하면 된다는 대비책도 러시아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중국의 배신으로 인해 물 건너 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곁에서 지지해줄 것이라 여겼던 중국은 최근 러시아 등의 칼을 꼽는 선택을 내렸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압박에 중국도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위리를 지킬 것이라 여겼던 중국도 여론에 굴복한 것입니다. AIIB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천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5개국이 모여 2016년 설립한 다자간 개발 은행인데요. 중국이 30%를 출자한 은행이라 중국투자은행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기존에는 러시아를 향해 무제한 파트너십을 약속하며 러시아의 참여를 끌어냈던 AIIB였지만 러시아가 막상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자 매섭게 이를 쳐내며 모르쇠로 돌변한 것이죠.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군사를 배치해 그동안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인 곳들 앞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만으로도 골머리를 앓던 푸틴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죠. 중국의 배신에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제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들은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러시아를 위험하게 바라보았죠.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기존 단계에서 무려 6단계나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역시 러시아 투자를 자제하라는 평가를 내리며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얼른 회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했습니다. 신용등급이 6단계나 낮아진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이 겪었던 사례 이후로 처음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1998년 이래로 위태로웠던 러시아 경제가 또 한 번 파탄날 수 있다는 소리죠. 이에 러시아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스위프트에 퇴출당한 이후 계속된 고립에 고통받던 러시아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시다발적인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자 중앙은행 부채 한도를 제거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했죠.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돈을 더 찍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에서 저질렀던 일과 똑같은데요. 과거 경제 파탄 상태에서 짐바브웨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기로 결정. 결국 이 결정으로 초인플레이션을 막게 되었죠. 돈은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나 금 혹은 물물 거래에 나서며 원시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눈 덮인 짐바브웨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전쟁 치를 돈까지 부족해지자 러시아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국 땅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러시아 땅에 관심이 많은 한국은 연해주를 비롯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며 경제 협력을 이어갔는데요. 러시아가 급격하게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판매한 땅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러시아의 경제수장인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긴급히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긴밀한 협상을 위해 떠났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고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남겼는데요. 알고 보니 부채를 갚기 위한 필사적인 비즈니스인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재무장관과 합의를 통해 대규모 땅을 한국이 가져간다면 한국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드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죠. 과거 고조선의 넓은 강역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전 러시아는 불곰 사업을 통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군수물자를 한국에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재생하던 시기였기에 빚을 갚는 데 주력했던 러시아는 팔 수 있는 것들은 죄다 팔았죠. 한국은 3차에 걸친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 이를 연구해 지금의 군사 선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거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러시아 연해주가 꼽히는 상황. 연해주 주지사까지 한국을 방문, 군사용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급하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떤 땅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이 기회를 잘 잡아 한국의 강역이 보다 넓게 확대되길 바라며 2024년에도 날로 상승하는 한국의 국군이 보다 더 강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보복입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2차 전지 산업. 이렇게 거대한 2차 전지 산업을 한국이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박살내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짓밟으려는 중국을 한방에 잠재워버릴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을 한국이 세상에 공개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중국이 미쳤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한 번에 지어버리면서 중국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 원전 가동 국가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4일, 현지 시각, 세계원자력협회, WNA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36기,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에 육박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을 놓고 보면 중국이 23기로 압도적 1위입니다. 현재 프랑스보다 가동 중인 원전이 1기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마무리 지을 경우 세계 2위 원전 가동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각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더하면 중국의 원전 규모는 더 커집니다. 중국은 원전 45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55기에 건설 중인 23기, 건설 계획인 45기를 더하면 총 123기로 원전 1위 국가인 미국, 가동 중 93기, 건설 중 1기, 건설 계획 3기를 넘어서게 되죠. 중국이 원전을 짓든 말든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중국이 이 엄청난 양의 원전을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동부해안에 몰아서 전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33개 성, 자치구, 직할시 가운데 장수, 장소, 저장, 절강, 후젠, 복건 등 동부 18개 성에만 원전이 있습니다. 내륙 탄광에서 멀어 석탄 발전은 비싼 반면 냉각수 확보가 쉬워 원전 운영에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내륙에도 40여 기 원전을 지어 원전의 동부 편중을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중단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내륙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연안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가뭄으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방사능 유출이 식수원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등의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허가를 동부 연안에만 내주면서 이 지역은 거대한 원전 벨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내륙에서 원전이 터지면 중국인들의 피해가 크니 한국의 소해와 맞닿는 곳에 지어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 원전은 지각의 화약고 위에 있습니다. 동해안의 원전 벨트 근처에는 탄루 단층대, 지각이 어긋나 있는 곳, 가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층에선 지난 1976년 24만여 명의 회생자를 낸 규모 7.8의 당산,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는 탄루 단층대가 중국 동해안 원전벨트의 위협 요인이라면 한반도 북쪽 지린성, 헤이룽장성, 려오닝성의 원전은 활화산인 백두산 폭발의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원전은 원전 사고가 나면 편서풍과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입증됐듯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물질은 대부분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장수성 태난, 만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이르면 3일 안에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합니다. 장수성과 서울과의 거리는 약 970km입니다. 특히 산둥, 반도 동쪽 끝에 짓고 있는 스다오안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에 불과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경태 박사는 중국 동해안의 원전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2달 이내에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에 도달할 수 있다며 중국 연안의 해류가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양차, 강 유역 상하이 인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나도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를 돌아오느라 1년 뒤에나 한반도에 도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원전 건설 기술과 관리 기술이 한국에 한참 못 미치고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번에 저렇게 많은 원전을 짓다가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 5천만 한국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 업체들이 맹활약을 하며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짓밟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핵심 원료인 리튬.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 해버리며 이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리튬 배터리를 깎아내리며 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소금 배터리를 만들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소금은 리튬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규모도 훨씬 풍부합니다. 나트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와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최근 연구를 통해 나트륨 전지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횟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나트륨 전지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거리 전체 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배터리 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을 완벽히 커버해주죠. 이러한 나트륨 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전 세계 리튬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1위, CATL,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나트륨 전지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창사 지역의 중앙남부대학은 전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사에선 나트륨 전지 기술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20개의 나트륨 전지 공장 가운데 16개가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 나트륨 전지 생산 능력의 약 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은 이 소금 배터리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CATL은 나트륨 전지와 리튬 전지를 하나의 전기차 배터리 팩에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혼합 배터리 팩을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전지의 장점인 저렴한 비용과 날씨 저항력을 리튬 전지의 장점인 에너지, 밀도와 가벼운 무게 등과 결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무기로 한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짓밟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리튬 대신 마그네슘을 이용한 2차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몇몇 국가의 수급을 의존하는 리튬 코발트 등 기존 배터리 핵심 소재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중국이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광산들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으로 싹쓸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 때문에 망한 것이죠. 중국의 소금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보다 가격은 싼데 성능은 후졌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금속은 리튬 금속에 비해 약 1.9배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직접 음극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가능한 일반 전해질은 마그네슘과 반응해 층방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부식성이 높은 전해질을 개발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값이 비싸고 고압 전극의 활용이 제한되는 등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마그네슘충 방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식성 전해질을 활용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상용 전해질과 유사한 성분의 일반적인 전해질을 활용, 고전압 전극을 활용하고 전지 부품의 부식도 최소화시켰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이민아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마그네슘 금속 표면의 계면층 형성을 원천 차단하는 부식성 전해질을 사용하던 기존 마그네슘 2차 전지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의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 전지의 상용화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큰일 났죠. 그동안 비싸게 구매한 수많은 리튬 광산들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소금 배터리가 한국의 마그네슘 배터리에 밀려 한순간에 국가 파산위기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화재가 나지 않고 밀도가 훨씬 높아 배터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매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앞으로 약 3년 뒤인 2027년부터 대규모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겨우 만들었다는 것이 소금 배터리인 중국. 중국이 소금 배터리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이어 리튬 배터리를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닌 마그네슘 배터리까지 개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 코너에 몰린 중국이 금기야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연일 경제안보 제재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 다급해진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두고 협력하자며 한국에 전격손을 내민 것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회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 장관회의에서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적극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례적인 만남을 두고 중국 측에서 특별한 일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이 대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제한하며 다른 나라의 동참까지 유도했는데 제발 한국이 이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 회담을 거론하며 두 나라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 내 구멍을 메워주는 건 미국 마이크론의 공급 부족분을 한국 기업이 메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한중 간 반도체 분야 협력에 매달린 것입니다. 반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본격화한 일본에 대해서는 강렬한 불만을 제기하며 일본의 반도체 조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고 일본은 강하게 압박하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라는 문구는 한국 측 발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간 중국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허울 좋은 유화책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언제 그랬나는 듯 태도를 바꿔온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립대 최근 중국의 반도체 사정이 정말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최근 서진핑 주석은 문집을 통해 반도체 기술 자랑을 외치면서 한편으론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한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양회 때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반도체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의 구애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추락 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중신거지는 지난 1분기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6%나 급감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SMIC는 14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고객사 수주와 반도체 생산 자체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SMIC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14나노 파운드리 기술과 관련한 설명 페이지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SMIC는 제2의 TSMC를 꿈꾸던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었던 만큼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앞세워 SMIC의 반도체 장비 및 기술 확보를 압박하자 첨단 반도체 대신 구형 레거시 반도체라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SMIC는 7나노 미세공정으로 반도체를 제조했다는 소문이 돌 만큼 파운드리 기술력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MIC의 급성장은 중국 반도체 성장을 경계하던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SMIC가 중국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자급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해외 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SMIC는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TSMC와 삼성은 2018년부터 7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두 회사 모두 이를 위해 SMIC에는 없는 ASML의 EUV 스캐너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적어도 5년 안에는 SMIC가 5나노미터 또는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UV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MIC가 삼성전자와 격차를 좁히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자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 정부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미국 탓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의 책임이다. 이 말은 미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중국 상해교통대의 한 교수가 한 말입니다. 주인공은 상해교통대의 후웨이 교수입니다. 후웨이 교수의 이 발언은 현재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 스스로 고립되는 이를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웨이 교수 이런 발언에 대해 중국에서 가만히 둘 리는 없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애국심에 불타는 주요 매체에 용단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후웨이 교수의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조차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탄압은 부당하지만 아직 중국 반도체는 그에 맞설 역량이 없다. 제재 이후 주요 기업의 가동률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붙잡고 구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반도체 멸망이 원인이 되어 중국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교수까지 등장하고 중국 상무부는 한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앞과 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손을 내밀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그 수법은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잠복까지 하면서 한국 인력들과 직접적인 접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중국 반도체 직원들은 퇴근 시간대에 한국 반도체 인력들에게 접근해 한국 기업에서 받는 연봉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 뒤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이 같은 풍경을 전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 지식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건 기본인데요. 기존 연봉의 3~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금요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제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 반도체와 무관한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에 한국 엔지니어를 취업시킨 후 기간 제한이 풀리면 정식 채용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엔지니어 입장에선 잠재적인 첨단 기술 유출범이라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리를 잘 아는 중국 기업들이 가짜 명활까지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저질스러운 1차원적 꼼수를 한국은 시스템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직 및 출입국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 조사 기관 설립 등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면 중국은 먼저 한국과 신뢰부터 쌓아야 할 텐데요. 적어도 뻔뻔한 인재 유출부터 중단하고 나서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한하는 게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